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통합사회 일반사회 부분을 강의하고 있는 수업을 같이 할 김영진 선생님입니다. 이제 2학년 학생들도 등교를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의 선배들은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여러분들도 예쁜 교복을 입고 제1고등학교에 등교를 하겠죠. 그래서 빨리 교실에서 여러분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찍는 이 강의는 중간고사 시험 전에 핵심 정리해주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약속한 것처럼 선생님이 시간을 좀 줄이려고 판서도 좀 미리 해놨고 옷도 좀 이렇게 멀끔하게 멋있게 좀 입어봤어요. 어때요? 선생님 멋있나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끝으로 더 이상 온라인 강의를 하지 않고 교실에서 같이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선생님의 바람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일반사회 파트 핵심 정리를 같이 할 텐데 중단은 두 번째죠.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인권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과거에 우리가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 그리고 노력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유권을 보장받기 시작하고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국가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 참정권,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것, 복지, 사회권, 이 내용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시대가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바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보장받고 싶은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본권에서 더 나아가서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 보장받고자 하는 권리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도입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시,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지저분한 도시, 환경오염, 공장이 많아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도시. 우리 모두는 이런 도시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또는 국가에서 보장해줘야 하는 그런 권리들을 오늘 정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한 게 바로 주거권이죠. 주거란 뭐냐? 주거. 우리가 특정한 지역에 집을 짓고 사는 그걸 주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주거 환경이 어때? 너희 동네 살기 좋니? 이런 걸 이제 물어볼 때 쓰는 말인데, 주거권은 개인과 가정의 건강 또는 문화적 생활을 위해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죠. 그래서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지만 단순히 집이 좋다라는 건 살기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생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교과서에는 아마 이게 집 모양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 기본 설비. 이거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냐, 따뜻하면 뜨거운 따뜻한 물이 잘 나오고 집은 안전하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 주변이 온통 공장이나 또는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으면 조망권 나오지도 않고 답답하잖아요. 햇빛이 잘 안 들고. 그래서 쾌적한 환경, 어느 정도의 거리에 나무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사생활보, 우리 자유권 중에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이 너무나 노출이 돼가지고 동네 나가는 거나 집 밖에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그것도 좀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또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또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에 적당한 위치,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 가깝게 있냐. 그러니까 출근하면 직장인이 되겠고, 그죠? 학교를 가면 학생이 되겠는데 우리 집에서 학교나 직장이나 마트나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에 접근하기에 얼마나 용이하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은, 여기서 기반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마트나 어떤 공항이나 대중교통시설이라든지 전철역이 가깝고 이런 것들, 주변에 교육시설, 학교가 있냐, 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시설들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냐, 이런 것들을 합쳐서 기반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저기야. 그런데
교통도 좋고 환경도 좋고 주변에 그 뭐 문화센터도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최적의 조건이에요. 나한테는 그 학교도 막 걸어 다니면 되고. 그런데 비싸. 요즘 그 뭐 도시마다 다른데 대전 같은 경우는 그냥 방 3개 있고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가 보통 4억 정도 가요. 4억. 그리고 놀랍죠. 4억. 그리고 이제 서울 가면 대전에서 사업하는 아파트가 한 20억, 15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알겠죠?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으면 누구나 거기 살고 싶어 하니까 공급에 비해 수요가 훨씬 더 많으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집을 사기 위해서는 저축도 좀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경제생활을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나중에 또 따로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적절한 공간. 우리 집에 나의 공간이 있고 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주변과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전면 안정성은 집을 가는 비용에서 약간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점유는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이거 내 거야. 내가 점유하고 있어. 점유권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3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샀어. 그럼 이게 내 거예요. 내 거. 등기소가 등기하면 그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면 집주인 김영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집을 살 돈이 없어. 저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 주인한테 전세든 월세든 일정한 금액을 주고 거기 사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그러면 안 되지만 영진 씨 다음 달에 집을 비워줘야겠어.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로 했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게 좀 불안한 거. 이 집을 내가 점유하고 살고 있는데 그냥 쭉 내 집처럼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하게 돼 있고 집주인이 함부로 집값을 많이 올리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점유가 안전하지 않은 건 2년 뒤에 집주인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전세값을 뭐 법에 정해진 퍼센티지만큼 올릴 수가 있어요. 뭐 5%인가 10% 이렇게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억이라면 10%다 그러면 3천만 원을 집주인이 올리더라고 그러잖아. 근데 당장 그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출을 받든지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 없는 서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이 있고 거기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감사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집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집을 얻을 때 되면 그래 우리 부모님은 집이 있었구나. 좀 열심히 사신 분이구나 하는 걸 되게 느낄 거예요. 지금 선생님도 내 집이 있지만 집의 반은 은행 거예요. 대출받아서 샀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주거권을 구성하는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이걸 이제 묶어서 선택지로 내기 딱 좋죠? 많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정권인데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예요? 행복한 거죠? 즐겁게 사는 거. 그런데 내가 당장 안전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언제 어디서나 뭐 불안해. 뭐 건물이 무너질까 불안하고 뭐 교통사고가 날까 불안하고 뭐 자연재해가 닥칠까 불안하고 뭐 전쟁이 나지 않을까 불안하고 뭐 그렇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한들 이 음식이 맛있겠어요? 또는 이 뭐 운동이 재밌겠어요? 마음속에 항상 불안한데 내가 언제 어떻게 위험할지 모르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필요한 핵심 요소가 안전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전권. 내가 안전하게 내 생명과 내 신체나 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걸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권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 하나 있어서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왜 저번에 예전에 그 프로그램이 있는 제목인데 무슨 안전 그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보장해 주려고 TV에서 한 프로그램 있어요. 위기탈출 넘버원. 그거 보면은 뭐 집 청소하다가 뭐 으악 하고 죽고 뭐 학교 가다 출근길에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뭐 하지 마라, 뭐뭐 하면 다 죽는다, 뭐 그 프로그램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94년도, 95년도에 우리나라에 정말 큰 재난이 있었어요. 그게 뭐 자연재해나 이게 아니라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라고 서울에 있는 대형 백화점인데 그게 무너졌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기분 좋게 주말에 엄마 나 신발 예쁜 거 하나 사줘 해서 엄마랑 같이 이제 백화점에 갔는데 쇼핑하는 중에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한 500명 그 정도 아마 죽었어요. 그 밑에 갇혀서 2주 뒤에 구조된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건물을 안전하게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94년도일 거예요 아마. 서울의 성수대교 한강에 여러 다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대교를 지나가던 자동차들이 설마 이 다리가 무너지겠어? 무너질까?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너진 거예요 실제로. 다리가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중간이 딱 부서져가지고 강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때 이제 지나가던 차 안에 있던 사람들도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로부터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각종 폭력에서의 자유로울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그래서 우리 보면 뭐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뭐 되게 많잖아요. 뭐 심지어 스토킹 뭐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한다 그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밤거리가 무서우면 호신술을 배워라 뭐 이런 거. 선생님도 되게 운동을 좋아하지만 일단 운동을 하면 건강한 것도 좋고, 그 웬만한 뭐 1대1에서는 내가 저 사람한테 뭐라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는 어떤 자신감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운동 하나 정도는 배워두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안전적인 면에서. 여기 보면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건데, 우리가 인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요즘에 우리한테 그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가 와요. 그 문자가 뭐죠? 재난문자예요. 재난문자. 폭염, 뭐 미세먼지,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그 동선이 어떻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다 우리 안전한 권리 보장해줘. 그 다음 세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인데 뭐 권리를 말하면 환경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그래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뭐 이것뿐만 아니고 사회문화적 환경이죠. 내 주위를 둘러싼 인간이 만든 문화적인 환경들, 뭐 교통시설, 뭐 백화점, 영화관, 체육시설, 내가 여가를 즐기면서 문화생활 할 권리. 문화인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주말에 문화생활 뭐 했니? 나 영화 한 편 때리고 친구랑 가서 헬스장 가서 막 몸 좀 키우고, 그다음에 좀 새로 나온 가수,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 CD도 하나 샀어. 이런 게 문화생활이잖아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뭐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회문화적 환경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라는 거죠.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그래서 환경적 요소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국가도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개개인들도 우리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환경오염 및 자연 파괴 방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수거 잘하고 일회용품 안 쓰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뭐 밖에 안 나가고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는데 선생님 그게 걱정이에요.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제대로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면 자원이지만 버리면 쓰레기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금씩만 신경 써서 분리수거 잘합시다. 그리고 음식물 웬만하면 남기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정부도 노력해야지만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추가해서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거 한번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 지속 가능한 발전. 자,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자원은 쓰면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재활용 안 하면 쓰레기가 되고. 근데 지속 가능한 발전은 앞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원을 활용하고 뭔가 만들어내고 할 거예요. 쓰레기도 나오고, 그렇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좀 더 깨끗하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그거죠. 환경도 보존하면서 경제도 성장하자,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자원이 뭐 석유든 뭐든 고갈될 텐데 고갈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신재생 에너지라 그래서 뭐 풍력, 태양광, 태양열, 뭐 조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 쓰면은 그걸로 전기도 뽑아낼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물건 다 만들 수 있어요. 자동차도 풍력이나 뭐 수력, 조력으로 전기 만들어내면 그걸로 전기차 만들 수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고 하면 이 깨끗한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는 거야. 나만 누리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구는 우리 후손한테 지금 내가 잠깐 빌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 쓰고 넘겨줄게. 너희들도 깨끗하게 써. 이런 의미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 같아. 그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세계를 배웠지만 여러분이 인권적인 측면에서 좀 더 보장받아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선생님이 생각했는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9시 등교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울 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게 뭐 별거야 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잠을 1시간 더 잘 수 있고 아침을 먹을 수 있고 아침에 여유가 있고 학교에 뛰어오지 않아도 되고 1교시가 졸립지 않고 좋죠. 선생님들도 좋아요. 선생님들도 이제 애 키우고 뭐 하다 보면 아침에 애 깨워, 옷 입혀, 씻겨, 뭐해, 밥 먹여, 어린이집 보내. 그러고 또 학교 오면 녹초가 되는데 아침에 종례 들어가야 돼, 1교시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아침에 1시간이 정말 좋은 거죠. 특히 여러분들은 공부나 학업에 많이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9시 등교라면 입시 위주 교육에서 좀 탈피하는 느낌도 들고 여러분의 건강권, 제일 중요한 거 건강해야죠. 그리고 휴식권 쉬어야지. 그리고 그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권까지 해서 다 여기 포함돼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정말 여러분의 재능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데 학교에서 같은 과목만 가르치고 사실 그런 많이 안타까워요, 사실. 그래서 창체 동아리가 있고 하긴 한 건데 그래서 9시 등교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물론 나도 빨리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지만 퇴근 후에 카톡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에서 나가고 또 이 직장에서 퇴근하면 그냥 나는 온전히 내 삶을 살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자꾸 일이 덜 된 게 있어. 내일 출근하면 뭐 해야 돼? 뭐 이런 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퇴근해서 학생한테 선생님 내일 뭐 있나요? 학부모한테 내일 우리 애가 뭐 한대 뭐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문자들 사실 피곤하죠. 쉬고 싶고 한데 그래서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퇴근 후에 직장에서 연락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왜? 쉬게 놔두란 얘기지.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이러면서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이라고 하죠. 자, 이거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해 본 거고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좀 더 보장되었으면 하는 인권들이 좀 많을 거야. 그쵸? 우리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본 거고 자, 여러분의 9시 등교가 만들어지고 나에게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같이 열정을 품고 꿈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선생님 수고하셨고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꼭 교실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